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주 오래간만입니다. 이렇게 화상 유튜브로 강연의 세미나를 열 수 있게 된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대면 강연회, 대면 세미나 열기가 제한되어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화상으로 유튜브로 뵙게 됐습니다. 오늘 유튜브 화상 강연회 세미나에 제가 제일 먼저 강연자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여러분과 같이 토론하고 싶은 것은 북한의 통치자 김정은이 어떻게 권력을 장악했고 어떻게 권력을 유지하고 어떻게 권력을 강화했는가, 과연 다른 통치자들과 다른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한편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과연 북한이라는 것은 어떤 나라인가를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은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조명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북한은 정상적인 정치 집단도 아니고 정상적인 공산사회주의 국가도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정상적인 정치 집단이나 정치 국가는 국리민복, 국민의 이익과 백성의 복지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이 그 통치자의 본래 기능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의 그거하고 거리가 먼, 어떤 의미에서는 독재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것이 바로 북한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장기간 대중 최면에 빠뜨려서 공산사회주의라는 최면을 걸게 해서 그 최면 속에 오랫동안 살게 만들어 놓은 것이 북한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북한은 공산사회주의를 그의 이념적 정향으로 삼고 사는 것인가? 그렇지도 않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3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3대에 걸쳐서 세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령 유일 체제라고 해서 수령이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국가를 통치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과연 세습 정치, 세습 통치, 그리고 수령이 통치자가 유일하게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공산사회주의 국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막스 레닌은 이러한 것을 봉건적 퇴폐행위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봉건적 퇴폐행위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생존하는 지금 공산주의 국가가 4개 있습니다. 중국, 월남, 그리고 큐바, 북한입니다. 이 4개 국가 중에서도 가장 폐쇄적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암흑 속의 음악 세계의 국민들을 놓이게 해서 거의 70년, 80년을 암흑 세계에서 바깥과 단절된 세계에서 살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공산사회주의 국가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막스 레닌이 얘기한 바로 그대로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나라냐? 북한은 사이비 종교 집단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종교 집단이라는 것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신이나 교주로 받드는 종교 집단, 종교국가, 어떤 의미에서 신정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종교 집단의 교주나 신으로 받드는 이런 나라에서 왜 사입이냐? 진정한 의미의 종교 집단은 내세지향적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당으로 가고 죽어서 또 불교로 얘기하면 환생해서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사후, 그다음에 그 후의 세계를 지향하는 것이 종교의 본래 지향이고 목표입니다. 그런데 공산사회주의, 특별히 북한 사회에서는 현세, 살아서 좋은 세상, 살아서 천당이란 말은 안 했습니다만은 입안 먹고 고깃국 먹고 또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던 현세에서 뭔가 천당을 만들어 살 수 있는 종교 천당을 지향한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내세 중심적 종교 집단이 진정한 종교 집단인데 이거는 현세 중심적 종교 집단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입이다, 가짜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왜 이러한 것을 북한에서 그 종교 집단화하고 교주화하고 신으로 통치자를 모셨는가 하면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관, 샤머니즘입니다. 무당주의입니다. 무당을 어떤 의미에서 믿고 의지하고 무당이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는 그거에 대해서 무당을 집중하는 것이 한국의 기본적인 종교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의 샤머니즘을 악용한 나라가 북한이다.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속성의 종교관을 악용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북한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은, 또 북한을 예단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은 쉽게 말씀드려서 빗나간 잘못된 막내 동생이나 막내 아들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잘못되고 막 나가고 잘못된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가 선을 긋고 만나지 않고 그들과 단절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 막내 아들이나 막내 동생이 되면 한 집안 식구입니다. 같이 살아야 됩니다. 또 북한과 남한은 같은 민족입니다. 언제 통일돼서 같은 바운다리 안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영원히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고 우리로서는 타개해봐야 할 점이 있더라도 그들과 함께 통일되어야 될, 함께 살아야 될 집단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무한한 애정과 이해심을 가져야 된다는 뜻에서 빗나간 막내 동생이나 막내 아들로 봐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그쪽을 내다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권력 장악 유지에 과연 어떤 특징이 있는가? 저는 5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권력 승계 과정에 어떤 특징이 있는가? 권력을 공고하는 과정에 어떤 특징이 있는가? 선군 정치와 당 우선 정치에서 어느 쪽이 앞장서야 되는 건가? 상징 조작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가고 있는가? 또 마지막으로는 정책 노선으로 북한이 특별히 핵을 개발하고 핵 운반 수단인 미사일을 개발해서 이것을 국내 정치나 바깥 정치와 연결시켜서 자기들의 이익을 더 도모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최근에는 핵을 거의 다 발전시켰고 운반 수단도 완성시켜서 바깥이나 국민 자기들 인민들 보는데도 비핵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핵을 좀 없애겠다. 이게 진실인지 안 진실인지 그다음 얘기겠습니다만은 이것을 이용해서 북한을 통치하고 또 북한 밖의 외교 관계를 또는 다른 나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과연 김정은은 권력을 어떻게 받았고 그것을 처음부터 시작했는가? 보통들 얘기해서 외형상 김정은은 혈통승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내면을 들여다보면 쟁취의 성격을 많이 갖고 있다. 싸워서 얻은 성격을 많이 갖고 있다. 이건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김정일한테 그냥 이어받아서 그냥 가만히 승계받아서 그 후에 잘했다 그랬습니다만은 권력을 혈통 승계 받기 전에도 어려서부터 3형제가 있었습니다. 김정남, 또 김정철. 김정남은 성혜린, 어머니가 다른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나중엔 망명 가서 일본과 또 그에 의해서 암살까지 하게 된 그 사람과 경쟁을 했고, 자기 동생 대단히 좀 연약한 위약한 사람입니다만은 김정철과 관계에 있어도 굉장히 막내인 김정은이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아버지하고의 관계를 유지해서 과연
저한테 권력을 물려줘야 된다라고 아버지를 설득하고 아버지한테 잘 보였던 것은 순간을 갖도록 어떤 의미에서 쟁취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후계자 수업 기간이 있었습니다. 김정은이 권력을 완전히 잡은 것은 김정일이가 사망한 2011년입니다. 그러나 2009년부터 김정일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으로 넘어가서 그때부터 2009년서부터 2011년 말까지 2년간 권력을 잡기 위해 후계자로서의 수업기를 가졌는데 이 권력을 잡기 위한 후계자로서의 수업기 중에서도 김정일 아버지를 잘 설득하고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예컨대 아버지가 현지 지도를 하고 나갈 때도 자청해서 또는 아버지가 원해서 수행한 것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의 군사위원회,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권력을 행사해서 아버지의 눈에 들도록 많이 만들었던 거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국가안전보위부라고 아주 권력을 휘두르는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그 중앙정보부, 요새는 국정원이라고 그러던가요? 국정원 같은 그런 기관을 잘 지휘해서 그 당시에 대남 활동을 하고 있는 최승철은 결국 통일선전부 부부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권호웅 남북 고위회담 수석 대표였습니다. 이 사람들을 명목을 붙여서 허위복을 했느니 또는 부패했느니 그래서 그들을 공개 처형을 한 6명, 이 사람을 포함해서 6명을 공개 처형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김정은이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사상 검토를 통해서 이렇게 숙정했다고 그랬습니다만은 사상 검열을 통해서 혁명화 과업화 혁명화 교육 현장으로 보내고 좌천시키고 그다음에 정치범 수용소로 많은 대남 인력군을 보내서 이게 시뱀 케이스 숙청이었습니다만은 이러한 활동을 그대로 하였고 이와 같이 강경 노선, 대남 강경 노선을 취해서 아버지를 끌고 갔다는 그런 느낌이 있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함께 디도스 사이버 테러라든가 연평도 포격이라든가 또는 NLL 도발이든가 또는 농협 전상마 해킹, 그다음에 2012년 대한민국 남한의 대선 과정을 혼란시키는 책동을 해서 침투와 도발의 방향으로 북한 노선을, 대남 노선을 이끌어가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김정은이가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고 알려지고 또 지금 여러 군데에서부터 그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0년도에는 조직지도부의 제1부부장인 이재강과 리용철들을 제거했고 또 같은 해에 그 당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비사회주의적인 요소, 그러니까 서구적인 요소가 많이 지금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폐쇄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비사회주의적 자본주의적 요소가 많이 들어가서 특별히 북한은 남한에 한류가 많이 들어가서 대한민국의 영화, 음악, 무슨 드라마, 방송 이런 거 한 편도 안 들어본 사람은 거의 없고 상당히 파퓰러하다 그럴까 인기가 있게 돼서 이거 가만 내버려두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돼서 한류를 침투하는 것에 대해서 막고 이거를 책임을 묻기 위해서 간부들 몇 사람을 지적을 해서 그 사람들의 거처와 관련 장소를 급습해서 그들을 범법자로 몰아서 엄벌하고 공개 처형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김정은이가 앞장서서 이러한 노릇을 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김정은이가 그냥 쉽게 아버지가 물려줘서 그냥
상속받아서 권력이 됐다는 것보다도 아버지를 도와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벌려서 쟁취한 과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쟁취 과정을 거쳐서 권력을 어떻게 굳혔느냐, 공고화했느냐, 세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거기서 북한에서 얘기하는 수령론, 후계자론, 유일사상 체계를 포함한 북한의 소위 권력 이론과 제도를 활용한 점. 두 번째는 상징 조작을 통해서 권력을 공고화한 점. 세 번째는 정책 노선을 활용해서 정책 노선, 상징 조작, 북한의 이 특별한 권력 이론과 제도 이 세 가지를 유기적으로 잘 화합시켜서 권력을 공고화하는 아주 대단히 우리가 보통 김정을 보면 뚱뚱하고 머리도 없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대단히 교활할 정도로 본인이 이런 것을 잘 이용하고 또 지휘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먼저 수령론도 그렇습니다. 수령론이라는 것은 보통 북한 헌법에 보면요, 국가 위에 노동당이 있다. 이거 참 국가 밑에 노동당이 있는 건지 북한 헌법에는 국가 위에 노동당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령 유일 체제론에는 노동당 위에 수령이 있다. 다른 말 바꿔서 수령 밑에 노동당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보통 그냥 정치학 이론으로서는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는 논리입니다. 근데 이거 사실입니다. 수령론이라는 것은 수령의 말씀이 제일 높고 노동당 규약 그다음이고 그다음에 헌법, 법률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이건 자본주의 국가 민주사회에서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어떻게 국가 위에 노동당이 있고 그 위에 수령이 있느냐, 이렇다면 이게 따질 수 없는데 이게 현실이고 이게 무슨 그냥 북한을 나쁘게 몰기 위해서 만들어낸 조작된 용어가 아닙니다. 사실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후계자론입니다. 후계자론이라는 것은 백두혈통, 그러니까 백두산에서 빨치산 운동을 하던 김일성의 그 당시엔 또 사실은 김정일은 어려서 빨치산 활동을 안 했는데 아버지를 도와서 빨치산 활동을 조금 했다 이렇게 북한에서 만들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김일성, 김정일의 백두산에서 빨치산 활동을 한 그러한 집안과 후계자만이 국가를 통치하는 것이 정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후계자는 수령의 혁명과업을 대를 이어서 수행해야 된다. 또한 후계자는 수령의 피를 받아야, 수령의 피를 이어받아야만 그 자질이 있다. 후계자는 수령이 살아서 수령이 선정하는 사람만이 가능하다. 또는 후계자는 수령의 모든 것을 체화시키고 재현시키는 그런 사람만이 수령이 될 수 있다 이런 것 뜻입니다. 또 유일사상론 체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또 거의 같은 말인데 별두 혈통만이 유일하게 권력을 승계하고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상징 조작이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길게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상징 조작은 어떤 방향으로 상징 조작을 하느냐, 친 김일성 탈 김정일이었습니다. 왜 그랬겠는가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이런 방향으로 해서 김일성의 젊은 시절의 용모, 체중, 모습, 뿔테안경, 밀짚 모자, 검은 인민복 같은 거 입은 김일성이 다시 화신론, 살아서 돌아와서 북한을 다스린다. 바로 그러한 모습도 흉내내서 김정은이 그러한 모습으로 했고, 뿐만 아니라 김정일 시대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경제난 때문에, 고난의 행군 때문에, 뭐 같은 뜻입니다만 어려웠는데, 그러한 어려웠던 시대보다는 할아버지 김일성 시대의 풍족한 시대에 대한 국민적 어떤 향수랄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김정일은 조금 뒤쪽으로 가고
할아버지 시대를 좀 더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상징 조직을 하더라고. 그래서 도리어 김정은 아들이 김정일은 뒤로 감췄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하고 다르기 위해서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다 그랬습니다만은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부인 데리고 대동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는데 김정은은 부인인 리설주를 국모화시키고 늘 대동하고 다니고 최근엔 조금 뒤로 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김일성, 김정일은 거의 공개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일성은 가끔씩 했습니다만은 가문의 공락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정일은 쩍하면 공개 연설에서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그러니까 아버지보다는 할아버지가 공개 연설을 꽤 많이 했기 때문에 할아버지를 좀 더 닮아가려고 이런 생각을 했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세대의 중요 인물들, 즉 아버지의 운구했던 7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중요 인물들을 아버지하고 좀 냄새를 뽑기 위해서 제거를 했습니다. 리용호라고 군 총참모장도 결국 공개 처형을 했고, 현영철 국방장관입니다. 인민무력부장도 제거했고, 무엇보다도 자기 고모부인 장성택 행정부 장관이죠. 행정부장도 그냥 죽인 것도 아니고 고사포로해서 시신도 수습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잔인하게 공개 처형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하간 김정은은 김정일 아버지에 대한 탈부 심리, 아버지로부터 뭔가 좀 벗어나야 되겠다는 심리가 굉장히 강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세 번째 정책 노선을 통해서 권력을 공고화한 것은 바로 정책 노선 중에 핵심이 핵무장입니다. 핵 발전시키고 또 이 핵의 운반 수단인 미사일을 개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지금 핵 보유국으로 되고 있습니다만은 또 이것을 핵 보유학에 따라서 대국민용, 대내용 또는 대남한용, 대미국용, 대국제용으로 또 비핵화라는 이슈를 들고 와서 과연 비핵화를 할 건지도 의심스러운 비핵화하면서 시간 끌기, 그리고 또 국민과 자기들 표현으로 남조선과 미국과 국제사회를 농락하는 그런 관계를 함으로써 어떻든 스스로 권력은 잘 유지했습니다만은 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큰 이슈는 당우입니다. 당이 왜 당우이라면 지금까지 아버지는 선군 정치, 군이 위에서 선군 정치에서 요새는 선당이라는 표현은 안 합니다만 당이 우위에 서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과연 당을 우위로 시키는 목적이 무엇 때문에 당을 우위로 올리느냐? 첫째는 그건 권력을 공고화해서 정권을 안정시키고 정권을 영구화시키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군이 앞으로 나선다는 것은 다 비정상적이니까 정상적으로 당을 앞에 나서야 된다. 이게 사회주의 논리에도 결국 맞습니다. 따라서 조직지도부라는 대단히 당중의 당 조직지도부와 국가안전보위부를 통해서 공포정치를 확산시켜서 이걸 통해서 시스템 지향적 정치, 시스템 지향적 국정 운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당 우위를 앞장세웠다. 그렇다면 간단한 이유로서는 왜 선당이냐?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정상적인 군에다가 정치를 다 맡겼던 것을 다시 정상적으로 돌린다는 이유가 첫째 이유일 것이고, 두 번째는 아버지가 잘못됐습니다. 아버지 때 어려워서 경제난도 있고 고난의 행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아버지 때 잘못 살은 것을, 그렇다고 혈통 승계받은 사람이 아버지를 비난하든가 비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정책의 핵심인 선군 정치를 종식시키고 선당으로 옮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김정은은 어떻게 당 기능을 정상화시켰는가? 첫째 중요한 것은 2010년에 있었던 3차 대표자 회의, 당 대표자 회의에서 당 중앙기구를 재정비하고 새로운 사람들로 충원해서 당의 지도 역할을 제대로 갖도록 했습니다. 또 2012년은 4차 대표자 회의, 그 다음에 당 중앙군사위원회 전원회의, 그 다음에 당 정치국 회의를 통해서 당에서 공식 회의에서 당의 정책 노선을 처음으로 오래간만에 처음으로 토론시키고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방위원회에서 다 해버렸는데 이제 당 공식 기구에서 당의 정책을 토론하고 토의하고 결정하게 됐다. 그리고 또 정상적으로 여태까지 당 보위, 국가안전보위부라는 것을 김정은이가 그냥 마음대로 갖고 주물러서 우리나라 중앙정보부 쪽으로 막 사람 죽이고 이랬었는데, 저는 당 중에 당은 조직 지도부가 나서서 국가안전보위부를 지도하고 통제하도록 만들어서 어느 정도 정상화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당규약과 헌법 개정을 통해서 체제 목표와 권력 구조화를 정상시켰다.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가 2016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2016년은 제7차 당대회를 열었습니다. 김정은 시대는 당대회를 거의 열지 않았습니다. 김일성 시대 또 뭐 몇 번 열지 않았었는데 7차 당대회를 열어서 지금까지 당대회에서 당위원장 체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당위원장,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당수, 당위원장 체제를 만나서 자기 스스로 당위원장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당의 제1비서였습니다. 제1비서가 당위원장으로 올라섰고, 또한 최고인민회의, 우리나라는 국회입니다.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헌법 개정을 했습니다. 헌법 개정을 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국방위원회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국무위원회를 만들었어. 그래서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했습니다. 당위원장, 국무위원장 두 가지 자리를 차지했는데, 국무위원장은 당의 그냥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자리를 가졌다가 이제 국무위원장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당위원장, 국무위원장, 그리고 국무위원장 자리가 국가의 보스, 국가의 보스가 뭐라고 하면 국가수반입니다. 국가수반으로 헌법상으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가수반이듯이 거기는 국무위원장이 국가수반으로 헌법상 마련해서 명실공히 당위원장, 국무위원장 두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명실공히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됐다. 이렇게 당을 장악해서 기구를 정상화시키면서 한편 이거 군은 선군하니까 내버려둬서 군이 잘못될까봐 군을 장악하려는 노력을 또 한편에 합니다. 5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 첫째 노력은 롤러코스터식 인사를 했다. 두 번째는 세대 교체를 했다. 세 번째는 숙청을 마음대로 했다. 네 번째는 권력 당 기구의 총정치국, 군 총정치국입니다. 군의 총정치국의 기능을 약화시켰다. 5번째는 군 장성들을 갖고 놀았습니다. 군 장성들의 군기 확립한다는 뜻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고 마음대로 조작을 했습니다.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롤러코스터식 인사라는 것은 그냥 포스트 있는 자리를 자주 바꿉니다. 그리고 계급도 육군대장, 육군중장을 뗐다 붙였다. 한 사람은 육군대장을 3번 붙였다 떨어졌다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같은 데서 육군대장 한 번 벗었다가 다시 육군대장을 다시 단다? 상상이 안 가는데 육군대장을 3번이나 붙였다 뗐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견장정치라고 그러는데, 군 총정치국장은 10년 임기 동안에 4번,
군 총참모장은 10년 동안에 7번, 국방장관은 인민무력부장은 10년 동안에 8번을 바꿨습니다. 이게 그냥 붙잡다 떼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노릇인데, 그리고 군 총정치국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당에서 파견된 것인데 거기가 사실 총참모장보다도 여기에 실력이 있는데 여기에 민간인으로 시켰어. 옛날엔 군 출신이었는데 그래서 유명한 최룡해, 지금 북한의 제일 2인자가 최룡해라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조영원이, 그다음에 리병철이, 네 번째가 제 총리는 김덕훈입니다. 그런데 그 최용해가 2012년 군 총정치국장을 지냈고, 또 황병설하고 저번 아시아 게임 때 넘어온 사람이 그 군 총지국장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의 세대 교체를 하는데 10년 임기 동안에 40% 정도 물갈이했다고 지금 우리나라 국정원에 분석합니다. 그리고 최고인민회의, 우리나라 국회로 얘기하면 최고인민회의에 군에서 파견합니다. 80명이 파견해 나가는데 80명을 60명으로 줄였어. 그러니까 25%를 감소시켰습니다. 그래서 군의 역할을 줄이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성들을 갖고 놉니다. 갖고 논다는 표현이 조금 뭐라 합니다만은, 군기 잡고 전투 태세 확립이라는 뜻에서 장성들을 예를 들면 전투 수영이라는 것, 장성은 전투 수영 10km를 누적으로 해서 당신은 2달 동안에 10km를 거기까지 수영해야 된다. 전투 사격을 몇만 발을 쏴야 된다. 몇천 발을 쏴야 된다. 그다음에 장성들을 또 비행기 조종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냥 딴 생각 못 하게끔 그냥 휘어잡도록 해서 군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이것과 함께 참고적으로 선군 정치는 왜 했느냐? 김정일이가 왜 선군 정치를 했는가를 한번 말씀드리면, 그 필요성과 이유는 북한이 참 어려웠습니다. 김일성도 죽고, 또 1990년 이후는 동굴압파 공산주의가 붕괴됐고, 경제난이 심화됐고, 또 고난의 행군이 있었고,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는 군에 충성심 많은 군인들, 또 헌법 개정을 통해서 국방위원회를 만들고,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헌법 개정을 통해서 비상계엄 선포하고,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를 김정은이 1994년 김일성 죽고 나서 2011년까지 6, 7년 동안을 비상계엄 사태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 정답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당 공식회의는 거의 선군 정치 안에서 열리지 않았고, 따라서 군의 위상이 올라간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네 번째 크게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징 조작을 했다. 상징 조작을 어떤 방향으로 했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친김일성 탈김정은이다. 그 이유가 뭐냐? 첫째는 출신 성분, 출신의 비밀을 좀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그 어머니 고영이가 어떤 의미에서는 김정일의 첩입니다. 제일교포 무용수였고, 그래서 아버지 앞에 한 번도, 그러니까 아버지 김일성 앞에 정식 며느리로 인정도 못 받았고 정식 손자로서도 인정 못했기 때문에 늘 마음의 응어리가 졌습니다. 그래서 탈부심리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출생 비밀을 좀 감추고 싶어서 아버지하고는 좀 거리를 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어려움, 경제난, 고난의 행군, 또 비사회주의적 요소가 막 확장돼서 나라가 그냥 북한이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것에 비해서 김일성 시대는 풍족했고, 김일성 시대가 더 좋은 것 같아서 김정일은 좀 감추고 싶어 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상징 조작은 어떤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하는가? 첫째는 잘 아시다시피 통치 행태를
선군 정치에서 선당 정치로 바꿨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그리고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저 금강산의 남측 그 사무소 같은 것도 아버지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가보셨습니다. 또 아버지가 했던 금강산 관광도 그치게 했습니다. 이것도 아버지가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하고 다르게 대중연설도 할아버지와 비슷하게 많이 하도록 했고, 또 뿐만 아니라 리설주지요. 우리는 이설주라고 했는데 리설주를 국모화해서 자주 대동하고 다니는 것은, 그건 아버지, 할아버지하고 좀 다른 모습으로 새롭게 그 모습을 좀 상징을 그렇게 내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일성의 모습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다시 현출시켜서 모습, 체중, 일부러 살도 찌게 했다는 겁니다. 용모, 또 뿔테안경, 또 밀짚 모자, 저 검은 인민복 같은 거에서 김일성이 다시 살아서 돌아 나온 것 같다. 김일성의 40대, 지금 40대도 아닙니다. 1984년생이니까 지금 38살입니다. 그 김일성의 젊은 시대를 보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고, 뿐만 아니라 김일성의 현지 지도하면서 따뜻하게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답습하려고 노력했고, 또 김일성이 보여준 좌우명 같은 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민위천, 백성을 위하는 것이 하늘을 위하는 길이다. 또 애민정치, 국민을 사랑하는 정치, 덕으로 인덕정치, 이러한 것으로 한다는 할아버지의 정치 노선 좌우명을 따라서 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할아버지는 아버지가 잘 못한 비행기 타는 것도 과감하게 탑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버지가 못했던 비행기 타는 것도 했었고, 또한 무능함과 잘못된 것은 자책죄라고 할까. 잘못했고 무능해? 그러면 스스로 내가 이렇게 무능하다. 당원들을 이렇게 모읍니다. 그래서 공개 비판도 하고, 또 폭넓게 허용하는 것으로 해서 장마당, 시장도 허용하고, 또 핸드폰도 허용하고, 또 서구라파 공연, 구라파나 미국의 서구 공연들도 과감히 TV 송출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정책 노선입니다. 정책 노선을 바꿨다. 어떤 정책 노선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핵무장, 핵개발과 핵 운반 수단인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거기다 나중엔 다 개발한다면은 비핵화도 또 하나의 정책 옵션으로 사용했습니다만은, 과연 그렇다면 왜 핵 개발과 그걸 했을까? 핵 개발을 그리고 미사일 개발을 정책 노선으로서 삼았을까? 이것은 하여간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아까 얘기하는 경제난, 고난의 행군, 비사회주의적인 요소를 감추기 위해서 카무플라지하기 위해서 한 것도 있고, 근본적으로는 독재국가입니다. 독재국가에서는 내외적으로 몰리거든요. 비판받기 때문에 뭔가 이런 큰 이슈를 자꾸 개발해서 관심을 그쪽에 돌려서 국민과 세계민을 속이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민과 한국 국민과 국내 북한 백성들이 무슨 독재자 따지기 전에 핵 문제로 얘기하다가, 미사일 문제로 얘기하다가, 비핵화를 얘기하다가 영일 없이 날 새게끔 만들려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권력을 유지하고 권력을 영구화하려는 김정일의 그 뜻이 거기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비핵화 또는 핵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길게 논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과연 김정은의 비핵화의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진짜 비핵화 세 가지로 논해볼 수 있습니다. 비핵화의 의지가 진정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북미 회담이 열릴 것입니다. 북미 회담이 열리고, 또 그거에 따라서
대북 제재가 일부 완화가 될 것이고 남북 경협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북 제재가 해제되고 또는 비핵화가 완료되고 미국과 북한이 수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대단히 바람직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입니다. 그렇게 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으로 봐서는 비핵화에 대한 기본 의지가 굉장히 약해 보이고 지금 최근에 당대회에서 보니까 거의 핵 보유국으로 그것은 과거 핵, 그러니까 갖고 있는 핵은 미국한테 인정받고 싶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중에서도 조금 물러서서 앞으로 가질 핵, 지금 만들고 있는 핵은 좀 양보할 수 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핵, 미래 핵은 양보할 수 있다. 그러니까 파키스탄식 핵 보유국이 되고 핵은 갖고 있대. 앞으로 만들 핵과 지금 만들고 있는 핵은 좀 감축과 군축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핵 보유한, 핵 부담을 하는 한반도로 갈 수밖에 없다는 한편이 있고, 이건 그래도 선량한 측면이 있고, 아주 나쁜 측면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비핵화 이거 포기, 그리고 핵 도발도 재개하고, 그렇게 되면 미국이 어떤 입장이냐? 미국이 동북아 전략을 새로 세울 겁니다. 이거 이래? 이건 우리도 새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이 대북 제재도 강화할 것이고 군사 옵션도 다시 세우는 최악의 경우.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핵 보유국과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 지금 일루절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거는 핵 문제에 관해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다시 토론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김정은의 통치 권력의 속성은 뭐라고 봐야 되냐? 저는 특별히 요새 발견하는 것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의하면 군주의 덕목을 11가지를 내놨어. 첫째, 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두 번째, 동지는 규합해야 된다. 세 번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때로는 폭력도 쓰고 때로는 기망도 해서 꼭 승리하도록 해야 된다. 네 번째는 국민은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게 만들어야 된다. 군대는 자기를 따르도록 만들어야 되지만 또 두렵게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자기 따르는 사람도 또는 주변에서도 힘을 가졌든가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숙청해야 된다. 이게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 그 마키아벨리가 17세기에 있었던 논리입니다. 지금은 현재 논리로서는 거의 우리가 마키아벨리는 거의 부정적인 요소로 자꾸 볼 때가 많은데 긍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게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는 가혹하게 다루라. 그러나 인자하게도 굴어라. 또는 관대하게 대하라. 개방적으로 대하라. 10번째는 불충한 충성을 바치지 않는 군대는 바꿔라. 제거하고 새롭게 하라. 그 다음에 다른 나라 통치자 임금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호의적으로 대하되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니라는 범위 내에서 우호관계를 맺어라. 이렇게 11가지를 내놨는데 딱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들어맞는 사람이 그 오래된 독재 정치 지도자의 전형이 나는 김정은이다. 이렇게 봐서 이게 막 내가 정책을 공부하면서 오래된 논리를 좀 끄집어내서 이게 꼭
김정은이하고 너무 맞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이 논리를 폈는데, 아시다시피 몇 가지만 예를 들면 바로 공포정치, 또 한편으로 친인민 정치 해갖고 국민들을 사랑하게 또는 두렵게 만들고, 군대도 아까 얘기했습니다. 계급장도 뗐다 뺐다 롤러코스터식 인사정책, 세대교체 다 시키고 숙청하고 군 정치국도 약화시켜서 민간인으로 하고, 장성도 갖고 놀아서 그냥 수영도 10km 시키고 사격도 정신없도록 시키고 비행기 조종까지 시켜서 군을 조종하고, 숙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고모부를 그냥 죽여도 우리가 가는데 고사포를 쏴갖고 시신도 수술을 못하게 죽였습니다. 아까 리영호라는 군 총참모장도 공개 처형했습니다. 자기가 해키고, 더 하는 건 현영철 국방장관도 공개 처형했어요. 제일 우리가 두려운 것은 김원홍이라고, 자기가 이런 숙청을 하는데 가장 앞장서서 심부름 시키던 김원홍이었어요. 국가안전보위부장입니다. 이것도 공개 처형을 했다고요. 그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람들은. 아니, 지금 심부름해서 사람 죽이러 쫓아다니는 놈도 그놈 잡아다가 또 죽였어요. 공개 처형했어요. 야, 이런 잔인한 거. 사람들이 숙청을 해서도 김원홍이 죽이는 거 보고, 나는 장성택 죽이는 것도 그것도 말 안 되지. 자기 친형도 죽였고 고모부도 죽였지만, 사람들이 더 놀란 거는 김원홍의 국가안전보위부장을 잘 써먹다가 공개 처형했어. 야, 이 끔찍한 짓을 지 맘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 규약과 헌법도 필요하면 마음대로 바꾸고, 아까 얘기하듯이 또 한편으로 장마당도 인정을 하고, 또 핸드폰도 허용하고, 또 그 선군 정치에서 선당 정치로 바꾸고, 또 대량 살상 무기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은 바로 마키아벨리가 얘기하는 군주의 덕목을 그대로 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종합적으로 얘기합니다. 김정은은 야망가입니다. 야망이 있어서 보통 사람 아닙니다. 결단력이 있습니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변화를 추구합니다. 승부사적 기질이 강합니다. 좀 좋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최악의 독재자임에 틀림없습니다. 한마디입니다. 그러나 왜 이게 가능했느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듯이 이게 종교 집단으로서 교주나 신으로 받들도록 만들어 놓은 분위기에서만 가능하지, 그래서 정상적인 정치 집단도 아니고 정상적인 공산사회 집단도 아닙니다. 이 정상성이 조금 있으면 이런 것이 허용이 안 됩니다. 그냥 교주로서 그렇게 믿고 우리 하나님, 우리 교주이니까 이게 가능하죠. 정상적으로 된 2,500만이 있는 나라에서 이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냥 백성이라보다는 교주 따라다니는 종교 집단의 신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 가능하다. 참 죄송한 말씀으로 분석할수록 한심하고 가슴 아픈, 우리의 또 한 반쪽에, 우리 민족의 절반이 2,500만 있는 국가가 이런 대로 몰락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것을 그래도 어느 시대 때는 우리가 잘 대하고 참고 견딘다면,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대하는 태도를 저는 늘 얘기합니다. 끈덕지게 화내지 말고 자존심을 크게 상하지 않게 하면서, 이거 아까 그냥 지금 노는 노름 보면서 끈덕지게 그놈들 상대 안 해, 그러면 제일 편합니다. 그리고 노는 봐요. 이거 나쁜 자식들이죠. 죄송합니다. 나쁜 녀석들인데 그걸 그냥 욕만 하면 곤란하죠. 왜? 통일해야 되고 같이 살아야 될 백성입니다. 화내지 않으면서 이들을 대해서 언젠가는 우리가 그들을 잘 교화해서 민주화시켜서 통일하고 한나라로 같이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면서 저의 말씀을 그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